태국에서 나쁜 뉴스가 터지면 신흥시장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러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시아를 선호한 이유는 아시아의 기적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한 나라의 믿음이 흔들리자 다른 나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태국의 위기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투자한 자금을 동시에 회수했기 때문에 태국의 위기가 아시아의 위기로 번졌다는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시아 나라들이 상품에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서로 연결된 나라라는 점이 중요했죠. 챕터 4 아시아의 붕괴. 다음은 아시아의 위기가 나옵니다. 투자 붐이 일다. 태국은 1980년 아시아의 기적에 비교적 늦게 합류했습니다. 1990년대가 흐르는 동안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이 투자자들은 태국의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를 했는데 그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일본의 한 은행이 태국의 금융회사에 대부를 제공하고 그 금융회사는 외환시장으로 가서 엔화를 바트화로 바꿉니다. 해외에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신용 팽창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일부는 건설 같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투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 금융회사들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이 회사들은 정상적인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예금자도 별로 없고 투자은행 같은 것도 아니었죠. 이들은 정치적 연고를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로 정부 고위관리의 친척이나 지인이 소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이러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부분은 공식적인 보증은 전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있는 정부 관리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태국의 정부는 이들 금융회사의 돈을 물린 외국 채권자들을 대부분 구제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금융회사의 소유주인 정치인의 조카 관점에서 보죠. 일이 안 풀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이 조카의 금융회사를 살릴 방도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죠. 조카는 무사하고 뒤처리는 납세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위기를 눈앞에 둔 인도네시아나 홍콩, 한국에서도 일어났다고 크로모는 말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경제 위기가 닥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1997년 7월 2일 태국의 호황을 만들었던 신용의 톱니바퀴가 1999년과 97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수출시장 일부가 침체되고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동남아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외부적 요인이었죠. 일부 투기꾼이 파산했고 도산하는 금융회사들도 속출했습니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추가 대부를 꺼리기 시작했죠. 엔화와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자 바트화의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의 수요는 줄지 않았죠. 외환 보유고는 얼마 안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바트화의 유통량을 줄이고 이자를 올림으로써 투자자들이 달러를 빌려 바트화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태국의 경제 성장은 이미 둔화되고 있었고 이것은 일자리 축소를 의미했습니다. 일자리 축소는 낮은 소득은 다른 부분에서 해고를 의미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 인상은 투자를 막는 일일 뿐더러 경제를 확실한 불황에 빠뜨리는 일이었기에 이자율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정부의 통화 개입 포기입니다. 바트화 매입을 중단하고 바트화의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거죠. 고정 환율을 변동환율제로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바트화의 평가절하는 너무 많은 금융회사를 파산으로 몰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뢰도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관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황은 뻔한 결말로 흘러갔죠. 통화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모든 움직임이 바트화를 팔아 다른 통화를 매입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빠른 속도로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지나면서 태국은 결국 바트화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트화 폭락 이상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데킬라 위기라는 경험을 했음에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다. 바트화 폭락 이후 아시아를 덮은 경제 위기에 대해 크루먼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불황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통화 하락이 어떻게 넓은 지역에 걸쳐 투자와 생산의 붕괴를 야기했을까? 두 번째는 각국 정부가 왜 이 재앙을 막지 않았는지 아니면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시간이 필요하니 다음 장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벌어졌던 일들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트화가 이렇게 폭락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패닉 때문입니다. 패닉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패닉이 그저 패닉인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뉴스를 듣고 정당한 반응 이상의 비이성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설령 레이건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안정성이나 정책 일관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었죠. 침착한 태도로 달러 투매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패닉은 훨씬 중요한 패닉으로 패닉 자체가 패닉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뱅크런이죠.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으려고 몰려들면 은행은 자신의 자산을 팔아야만 하고 결국 파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패닉을 버틴 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죠. 패닉으로 인한 행동이 다시 패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뱅크런이 사태의 핵심은 아닙니다. 끔찍한 악순환의 하나의 고리일 뿐이죠. 세 개의 고리 중 어디에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에서 시작해보죠. 태국 통화와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은 국내외 투자자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돈을 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트와 가치의 폭락을 일으켰죠. 통화가치 하락을 막는 유일한 길은 이자율을 올려 바트화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이자율의 오름에 따라 부채 상환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자율 상승과 경영실적 악화 그리고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은행 시스템은 경기 우태를 낳고 다시 수익률 하락과 경영 적자로 이어지죠. 이러한 소식들은 다시 신뢰를 하락시키고 경제는 완전히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태국의 바트화 폭락이 왜 주변국에게 경제적 전염을 일으킨 것일까요? 태국은 말레이시아 제품의 시장이고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 제품의 시장이었습니다. 때문에 한쪽이 구매력을 잃으면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죠. 바트화 폭락으로 태국이 서구에 수출하는 제품 가격이 싸지면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의 기업도 같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태국은 한국의 제품 경쟁자로서든 한국 상품의 시장으로서든 규모가 훨씬 큰 한국 경제를 엇나가게 할 요인이 될 수는 없었죠.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자금은 신흥시장 펀드를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펀드들은 이 지역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태국에서 나쁜 뉴스가 터지면 신흥시장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러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시아를 선호한 이유는 아시아의 기적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한 나라의 믿음이 흔들리자 다른 나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태국의 위기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투자한 자금을 동시에 회수했기 때문에 태국의 위기가 아시아의 위기로 번졌다는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시아 나라들이 상품에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서로 연결된 나라라는 점이 중요했죠. 투자자들은 한 아시아의 위기를 다른 아시아의 국가에 대한 위기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 전체에서 자금을 인출했죠. 결국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그들의 생각은 현실화된 겁니다. 앞서 말한 패닉에서 두 번째의 경우에 자기 입증형 패닉이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은 아시아 나라들이 자기 입증형 패닉에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증형 패닉에 취약한 나라라면 투자자들의 믿음이 패닉을 실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폴 크루먼은 말합니다. 어째서 1997년의 아시아였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1997년에 시작되었을까요? 크루먼은 몇 가지 요인을 용해선상에 올립니다. 그중 하나가 엔화의 하락입니다.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한 아시아의 나라들이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저렴해진 일본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이는 곧 수출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하락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총리 마하티르를 비롯한 아시아의 일부 정치인들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조지 소로스 같은 금융계의 거물들이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설계한 것으로 고집센 아시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헤지펀드들의 역할은 1998년에 들어서야 중요해졌습니다. 아시아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크루먼은 설명합니다. 반면 많은 서구인들은 아시아의 위기를 일종의 권성징악으로 보았죠.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관계의 문제, 즉 정실자본주의에 대한 제과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정실자본주의 부패가 만연하긴 했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죠. 한국의 재벌은 현대식 기업을 가장한 가족회사인데 이 재벌은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깔끔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35년 동안 한국에서 성장을 해왔죠. 결함이 있다면 왜 하필 1997년의 문제로 떠올렸겠는가 하는 반론이죠. 권선징악의 결과라면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른 한국과 1인당 하루 칼로리 소비량으로 성장 척도를 측정하는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위기에 몰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크루먼은 적어도 죄에 대한 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된 원인은 바로 앞서 말한 자기 입증형 패닉에 취약했기 때문이죠. 1997년 아시아 경제가 과거 이를테면 5년이나 10년 전보다 금융 패닉에 더 취약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실자본주의 때문도 엉터리 정책 때문도 아니었죠. 패닉에 취약해진 이유는 금융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며 퇴보가 아니라 발전을 향해 자유시장 경제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국제금융
자영업자들의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채무를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빌린 돈이 모두 엉터리로 낭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는 투기로 이어졌죠. 이러한 빛이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금융고리의 악순환을 타고 금융위기로 커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97년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달러 채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아시아는 과거와 달리 달러 빚이 많아졌고 때문에 자기 입증형 패닉에 취약했기에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 그러면은 이번 장의 일부 내용은 분명 논증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논증은 정책과 관련한 겁니다. 정부는 왜 피해 범위를 한정시키지 못했을까요?